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온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라는 책을 읽고 되게 느낀 점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보고자 이 PPT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PPT의 제목은요,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라고 적었는데 이 PPT 내용을 다 보고 나시면은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를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신용창조라는 개념이 뭔지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창조는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인플레이션이 대부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냄으로써 생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 책에서 신용창조란 개념을 되게 주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신용창조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주요한 원인으로서 은행에서 발생합니다. 자, 이제 신용창조가 발생하는 원리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민이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창조 과정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1, 2, 3번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은행은 A에게서 100만 원을 받습니다. A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100만 원을 은행에 저금을 한 것이죠. 자, 근데 두 번째에서 은행이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90만 원을 B에게 빌려줘서 이자 장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급준비금 제도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별로 이제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그런 문제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책에선요, 이게 정부가 만들어낸 환상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굉장히 의문점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100만 원을 맡겼으면은 최소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지금 10만 원만 남겨놓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세 번째로 A가 1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면은 이제 다른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인출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시중에 실제로 존재하는 돈과 시중에 명목적으로 존재하는 돈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존재하는 돈은 100만 원입니다. 자, 하지만 A의 통장 잔고에 100이 찍혀 있고 B의 통장 잔고에도 90이 찍혀 있으니까 결국 시중에 명목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돈은요, 19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로써 1.9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였고 총 90%만큼 이 원래의 화폐의 소비력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을 신용창조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요, 부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이 신용 등급이 높기 때문에 아주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돈을 빌림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만은 아직 인플레이션 효과가 물가에 반영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부자들은 증가된 소비력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그대로인데 내 돈이 늘었으니까 이 소비력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반면 봉급생활자의 경우에는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 물가가 다 오른 다음에 뒷북을 치면서 월급이 오르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봉급생활자는 소비력 감소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로써 부자는 어, 대출을 함으로써 소비력이 증가를 했었죠. 그렇게 점점 더 부유해지고 그리고 또 서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이 책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플레이션 속도가 내 월급 인상 속도보다 빠르면은 이 서민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현재 시스템에서 이득을 보는 주체랑 손해를 보는 주체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결국 이제 서민 빼고 모든 주체가 이득을 보지만 서민만 손해를 보는 구조다라고 제가 정리를 한 것인데, 자, 일단 정부와 은행의 부정한 결탁이라는 개념이 이 책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정부는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업을 해서
지지율을 유지를 해야 하죠. 자, 근데 그 사업을 하려면 돈이 듭니다. 자, 하지만 국민은 이 사업을 하는 건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 지갑에서 돈이 직접적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는 거는 못 참습니다. 책에서 역사상 대부분의 혁명이 돈을 강제로 뜯어가가지고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정부는 돈은 이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사업을 해야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세금을 거둘 수는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자, 근데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대신에 은행의 이러한 사기 행각이라고 이 책에서 묘사를 합니다만은 이러한 소위 사기 행각을 묵인해 준다는 것이죠. 자, 이 책에서는요, 이 은행의 부분지급 준비 제도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이 금모니제로 회귀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련 제도를 이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 최소한도의 그런 소비자의 예금이 보호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업과 부자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주체들은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가지고 물가가 오르기 전에 물가를 이제 경험을 함으로써 강화된 소비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체입니다. 자, 하지만 서민은 봉급생활자로서 이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소비력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는 주체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틀을 깨고 틀 위에 올라설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